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8, 그 나이에 드디어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야 장가가냐며 놀리기도 했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늦은 만큼 더욱 신중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는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35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과거보다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신랑 측 하객들은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정착하는구나, 행복하게 살아라는 덕담들이 쏟아졌죠. 대학 동기부터 사업 파트너까지 남편의 인생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줬어요. 어떤 친구는 야, 너 결혼 안 한다며?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다며 진심 어린 농담을 건넸고, 또 다른 친구는 이제 우리도 늙었구나라며 감회에 젖기도 했습니다. 반면 신부 측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흘렀어요.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친구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속삭임들이 오갔죠. 다시 시작한다니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용기 있네. 잘 살면 되지 뭐.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다. 하객들의 속삭임 속에는 묘한 동정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조심스러운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뒷말들을 애써 무시했어요. 그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만 바라봤죠. 웨딩 마치가 흐르는 가운데 버진로드를 걸어오는 아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치 않아. 오늘부터가 진짜 우리의 시작이다. 신혼집은 작지만 아늑한 빌라였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이 집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가구를 고르고 배치하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몄죠. 아내와 함께 벽지 색깔을 고르고 커튼을 달고 작은 정원에는 장미와 허브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땀 흘리는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기쁨이 컸으니까요. 아내는 정원 한쪽에 작은 벤치를 놓자고 제안했고 남편은 흔쾌히 그 의견을 받아들였죠.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주말 아침마다 여기서 브런치 먹자.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남편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38까지 혼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이었으니까요. 신혼 초반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영화관에 가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아내는 운전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평온한 게 행복이구나 라고 말하곤 했죠.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평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서는 함께 요리를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소한 일상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자영업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바쁘긴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일이었죠. 아내 역시 피부과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장이라는 직책답게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였어요. 둘 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완벽한 균형처럼 보였죠. 남편은 가끔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아라고 말했고 아내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은 먼저 퇴근해서 간단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다녀왔어 소리만 들어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남편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와인 한 잔을 곁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죠.
오늘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 재밌네. 나도 오늘 거래처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저녁 시간이 남편은 정말 좋았어요. 38이 되어서야 맛본 가정의 온기였죠.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소중히 여기고 싶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퇴근 후 텅 빈 집에 들어가는 게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불이 켜진 집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주변 친구들은 신혼이라 그렇지 조금 지나면 달라진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남편은 그런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과는 다를 거야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게 오히려 관계의 소중함을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더 신중하고 더 노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의 첫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에 시작한 결혼 생활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정원의 장미는 활짝 피었다가 지고 허브는 싱싱하게 자라 요리에 사용했죠.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다녀올게라고 인사했고 아내는 현관까지 나와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하면서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가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참 잘 만났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38까지 기다린 건지도 모르겠어. 그 믿음은 너무도 확고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이 기대됐고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짓곤 했죠. 10년, 20년 후에도 이렇게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법입니다. 그 행복한 일상 속에 서서히 아주 천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미세해서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죠. 마치 유리잔에 생긴 실금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움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신호들을 아직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에 취해 있던 그에게 의심이란 너무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아내의 패턴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죠. 오늘 야근이야. 저녁 먹고 들어갈게. 친정 엄마가 좀 안 좋으시대. 다녀올게. 병원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남편은 처음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야근도 할 수 있고 친정 부모님께 다녀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내의 직업 특성상 세미나나 교육도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조심해서 다녀와라며 따뜻하게 배웅해줬죠. 하지만 그런 날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어느새 사나흘로 늘어났어요. 남편은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죠. 그러다 점점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 신혼 초의 그 따뜻했던 저녁 시간들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함께 나누던 그 소소한 대화들이 그리웠어요. 이제는 아내가 집에 없는 날이면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혼자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도 문득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보곤 했죠. 혹시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서요. 주말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드라이브를 즐기던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아내는 주말에도 용무가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언니 만나기로 했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친구 결혼식 있어서 다녀올게. 피부과 동료들이랑 모임이 있대. 미안해. 남편은 매번 그래, 다녀와. 조심해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신혼 때의 그 설렘과 행복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혼자 남은 주말 오후, 남편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앉아 브런치를 먹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벤치예요.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남편 혼자뿐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직 신혼인데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겠지. 아내도 자기 생활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합리화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뭐 하고 있었어?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내를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어요. 38배 처음 만든 가정이 흔들릴까봐 무서웠죠. 그래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물으며 아내를 맞이했어요. 아내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좀 힘들었어. 먼저 씻고 올게. 그리고는 욕실로 들어가곤 했죠.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라고 짚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아내의 모습도 신경 쓰였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아내는 핸드폰이 울리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병원 일이라거나 친구라고만 대답했죠. 더 이상 묻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도 마치 먼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남편은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불안한 기분이 기우이기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아내가 집을 비우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식사를 하면서 주말마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은 조금씩 지쳐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고 이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신호탄 같았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였지만 그 사고가 남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죠. 운명의 장난처럼 진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거래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느껴졌죠. 백미러를 보니 뒷차가 들이받은 거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범퍼가 찌그러지고 뒷유리에 금이 간 정도였죠.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 처리를 하고 남편은 차를 단골 정비소로 가져갔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정비소였어요. 사장님은 차를 둘러보더니 이틀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해주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저 빨리 수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죠. 이틀 뒤 남편은 수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은 차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손님,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고 당시 영상이랑 최근 기록들 백업해뒀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 네. 고맙습니다. 남편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태블릿을 꺼내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어요. 사고 순간의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죠. 뒷차가 급정거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과실은 완전히 상대편이에요. 이 영상 있으면 보험 처리 확실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영상을 정리하려는데 화면이 넘어가며 다른 날짜의 기록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남편의 눈이 화면 한 구석에 멈췄습니다. 익숙한 장면이 보였거든요.
잠깐만요. 거기 좀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아, 여기요? 사장님이 화면을 되돌렸습니다. 사흘 전 날짜의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영상 속 아내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익숙한 길을 걷듯 자연스럽게 아파트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에는 어색함이나 낯설미 전혀 없었어요.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듯 편안한 걸음걸이였죠.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여긴 신도시 쪽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예요. 작년에 입주 시작한 곳인데 제 친척도 거기 살아서 알아요. 정비사의 말이 남편의 가슴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라고요? 아내가 왜 거기에? 남편은 그 아파트 단지에 아내의 친구나 친척이 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곳 근처에 아내와 연관된 사람이 있다는 말 자체를 들은 적이 없었죠. 혹시 이 영상 좀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영상을 전송받은 남편은 멍한 상태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해봤어요. 아내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남편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들이 모두 이것 때문이었다고.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아내가 받았어요. 응, 왜? 지금 어디야? 병원이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태연했죠. 그 태연함이 오히려 남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냥 오늘 저녁 집에서 먹을 수 있어? 글쎄,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은데. 세미나 끝나고 회식도 있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짓말에서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은 남편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비소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더 확인해 봐야 할까?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요. 부부가 된 이후 공동 계좌를 만들었고 아내도 그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쓰고 있었어요. 남편은 서둘러 핸드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손가락을 움직여 최근 거래 내역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그 아파트 근처, 바로 그 상권에서 카드가 사용된 기록들이 즐비했던 거예요. 마트, 카페, 편의점, 음식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달간 거의 매주, 어떤 주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 지역에서 카드가 결제되고 있었어요. 마치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처럼요. 남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아내는 그곳에 또 다른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의 신혼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요. 두 집 살림. 남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이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반년도 안 됐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와 집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거짓말들, 모든 늦은 귀가들,
모든 주말 약속들이 이제야 설명이 됐어요. 남편은 차에서 내려 정비소 앞 인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죠. 근처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8배 처음 만든 가정, 행복하게 살 거라 믿었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머리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남편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획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의심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는 명백한 사실로 다가왔죠. 아내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남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다음 날 남편은 회사 일을 조정하고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찍혔던 그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차를 몰았죠. 차 안에서 남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조성된 신축 아파트였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남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망설여졌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어느 동일까? 몇 층일까?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카드 사용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자주 결제된 곳이 바로 이 단지 앞 편의점이었죠. 남편은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젊은 알바생이 계산을 하고 있었죠. 저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 혹시 자주 오나요? 알바생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자주 오시는데요. 거의 매일 같이 보는 것 같아요. 남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일이라고요? 혹시 혼자 오나요? 알바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보통 남자분이랑 같이 오시던데요. 부부신가 보다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부라고요? 남편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물었어요. 혹시 몇 동에 사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쪽 방향으로 가시는 걸 봤어요. 300동 쪽인 것 같은데. 남편은 알바생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300동 방향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아내의 차가 서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남편은 얼어붙었죠. 지금 이 시간 아내는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오전 근무 중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차는 여기 있었어요. 남편은 천천히 차에 다가갔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번호판도 범퍼에 난 작은 흠집도 모두 아내의 차가 맞았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300동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택배함들이 보였죠. 남편은 택배함의 이름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301호, 302호, 303호. 그리고 307호에서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작게 적힌 글씨를 보고 남편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의 이름이었죠. 마치 진짜 부부처럼 나란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여기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도, 신혼집이 있는데도 아내는 이곳에서 또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307호 앞에 섰어요. 문 앞에 서자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였죠. 누군가 집에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러볼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마주칠 준비가 안 됐어요. 남편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기다리기로 했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문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차림의 남자였죠. 그리고 그 뒤를 아내가 따라 나왔어요. 다녀올게.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내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했어요. 마치 진짜 부부 같았죠.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아내가 남자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장난스럽게요. 그리고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게 진짜 아내의 모습인가? 자신과 함께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란 말인가? 남편은 서둘러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내의 차에 함께 타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우는 건 나중 일이었어요. 지금은 냉정해져야 했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동번호, 호수가 적힌 택배함, 주차장에 서 있던 아내의 차, 모든 걸 증거로 남겼어요. 그리고 근처 카페로 가서 노트북을 포렸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죠. 날짜별로, 장소별로, 금액별로 모두 엑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 아파트 정보, 오늘 직접 목격한 것까지. 이제 남편에게 필요한 건 다음 단계였습니다. 법적 대응이었죠.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힘들었어. 남편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아내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죠. 오늘 진짜 바빴어.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오늘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남편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로 꿈나라에 빠져있는 아내를 보며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죠.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향한 곳은 법률사무소였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냈죠. 상담 예약을 하고 아침 일찍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요.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어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편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한 엑셀 파일,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들, 모든 걸 변호사 앞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영상을 보고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들을 검토했죠.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배우자의 불륜이 명백합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사실상 중혼에 가까운 상태예요. 중혼이요? 네.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고 위자료 청구에서도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배신감이 법적으로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안이 됐어요. 상간자 소송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상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결정적인 증거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나 애정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남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조언을 덧붙였어요. 흥신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미행하고 촬영해서 결정적인 장면들을 포착할 수 있죠.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흥신소까지 동원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았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직접 목격하기도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증거들로 일단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합의 이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재판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재판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정당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남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그럼 소장 작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법률사무소를 나온 남편은 차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는 시작됐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했어요. 아내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죠. 그날 밤 남편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이 친구는 지금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 한 명 소개해 줄 수 있어? 며칠만 내 집에 와서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뭐? 무슨 소리야? 친구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배신, 두 집 살림,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복수까지요. 미쳤냐? 그런 식으로 복수하면 너만 손해야. 알아. 하지만 한 번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조건이 있어. 그 여자한테는 사실대로 말하고 단순히 연기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해. 그리고 너도 선 넘지 마. 당연하지. 나는 아내처럼 진짜로 바람 피울 생각 없어.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돼. 이틀 뒤 친구가 소개해준 여성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남편은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저는 그걸 똑같이 돌려주고 싶습니다. 며칠만 제 집에 와 계셔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있는 것처럼만 보이면 됩니다.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요.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나중에 이게 법적 문제가 되면 증언해드릴게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고맙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남편은 여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는 날을 택해서 그날 여성이 집에 와 있기로 했죠. 그리고 아내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며칠 뒤 그날이 왔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오늘 친정 엄마 병원 모시고 가야 해라며 집을 나섰어요. 또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나간 지 1시간 뒤 그 여성이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내왔고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제로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였죠. 날씨 얘기, 회사 얘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으로 아내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아내가 집으로 오고 있었죠. 예상보다 일찍이었습니다. 곧 올 것 같아요. 준비하세요. 알겠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어요. 남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됐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드디어 아내에게 똑같은 배신감을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녀왔어.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아내의 발걸음이 멈췄죠. 눈앞의 광경을 본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소파에는 남편과 낯선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거실 테이블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묘하게 친밀해 보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보면 몰라. 손님 왔어. 손님? 이게 무슨...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나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결혼해놓고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다니. 남편은 여유롭게 소파에 기댄 채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한 짓을 내가 보여주는 것뿐인데. 뭐?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남편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챈 거죠.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아내 앞으로 다가갔어요. 신도시 신축 아파트 300동 307호. 내가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집 말이야. 아내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거예요.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죠. 아내가 그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봐. 카드 사용 내역이야. 지난 2달간 그 동네에서 얼마나 카드를 긁었는지 다 나와 있어. 남편이 화면을 넘기자 엑셀로 정리된 내역들이 쭉 펼쳐졌어요. 날짜별로, 장소별로, 금액별로 모두 정리돼 있었죠. 아내는 그 화면을 보며 온몸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그 남자랑 집 앞에서 나오는 거,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야. 다녀올게. 저녁 뭐 먹고 싶어? 참 다정하더라. 진짜 부부 같던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택배함에 너희 둘 이름이 나란히 붙어 있던데.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2집 살림이지. 아니, 정확히는 중혼이라고 하더라. 변호사한테 들었어. 변호사? 아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남편은 비웃듯 웃었어요. 당연하지.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 상간자 소송도 같이 말이야. 그 남자도 가만 안 둘 거야. 아내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용서? 내가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다른 남자랑 집 꾸리고 살면서.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기회를 줘, 제발. 아내는 남편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됐어.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난 이미 결정했거든. 이혼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고. 남편은 여성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수고했어요.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절규했죠. 저 여자는 뭐야? 당신도 바람 피운 거 아냐? 남편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심해. 아무 일도 없었어. 난 너처럼 실제로 바람 피운 게 아니거든. 그냥 너한테 똑같은 기분 맛보게 해주려고 한 거야. 어때? 내가 다른 여자 봤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남편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 모든 걸 준비했는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지를요.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집에 없는 날마다 혼자 저녁 먹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까요. 침 싸. 내일까지 나가. 당신. 합의 이혼 서류 준비해둘게. 순순히 응하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재판에서 다 밝혀질 테니까.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중 생활을 했는지, 그 남자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법정에 나올 거야. 남편의 말에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면 모든 게 공개될 거예요. 가족들도 알게 되고 직장에도 소문이 날 거였죠.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합의하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 내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조건이 뭔데? 남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첫째, 재산 분할은 3대7로 내가 가져간다. 둘째, 위자료 5천만 원. 셋째, 상간자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거기 협조해. 넷째, 이혼 사유는 내 불륜으로 명확히 해. 그건 너무. 내가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싫으면 재판 가자. 거기선 더 많이 내놓게 될 텐데. 아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법정에 가면 더 큰 망신을 당할 게 뻔했죠.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 남겨진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편은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 들어가 변호사와 통화를 했죠. 네,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변호사의 대답이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간자 소송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진행하겠습니다. 제대로 책임지게 할 겁니다. 그럼 상대방 신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필요한데요. 남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아낼까? 아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그때 문득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아파트 택배함에 이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면 입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남편은 곧장 차를 몰고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요, 300동 307호에 사는 사람 정보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주자 정보는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집에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상대방 신원이 필요해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난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하지만 규정상 개인정보를 함부로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법원 명령이나 경찰 조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알겠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죠. 그 남자 신원 정보 알려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왜 그걸? 상간자 소송 걸어야 하니까. 빨리 말해.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준. 39살. 그리고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까지 불러줬어요. 남편은 그것들을 메모했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꼭 소송까지 해야 해? 이혼만 하면 안 돼? 안 돼.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똑똑히 알려줘야지.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표정이었죠. 일주일 뒤 합의 이혼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과 아내는 마주 앉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남편 70%, 부인 30%로 합의됐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이고요. 이혼 사유는 부인의 부정행위로 명시됩니다. 아내는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뭐라 항변할 수도 없었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으니까요.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죠. 하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서명을 마쳤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그렇게 반년도 안 된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이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 이혼이니까 한 달 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겁니다. 상간자 소송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소장 작성했습니다. 내일 접수할 예정입니다. 상대방 김태준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3천만 원이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웃었어요. 적다고 생각해? 내 남편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치고는 싸게 먹히는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하지만 이미 동의한 일이었어요. 합의서에 협조하기로 서명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는 길 아내가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남편은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정말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신 차려보니 이렇게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결혼하고 얼마나 됐다고 다른 남자랑 집 차리고 살았어. 그게 용서받을 일이야? 나도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됐어. 이제 그만해.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아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내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컸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남편은 법원 앞에서 판결문을 받아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죠. 홀가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상간자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김태준은 처음에는 잡아떼려 했지만 결국 증거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블랙박스 영상, 아파트 입주 기록, 함께 찍힌 사진들, 모든 게 명백했죠. 법원은 김태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남편은 법원 복도에서 김태준을 마주쳤어요. 김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려 했지만 남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김태준이 멈춰섰습니다. 남편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남의 가정 파괴한 대가가 이 정도야. 앞으로는 조심해서 살아. 김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재빨리 자리를 떠났죠. 남편은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잃어버린 시간과 믿음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신혼집이었던 그 빌라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집안 곳곳에서 아내의 흔적이 보여 괴로웠습니다. 함께 골랐던 커튼, 함께 심었던 정원의 꽃들, 모든 게 상처처럼 다가왔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남편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사업에 더 집중했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났어요. 운동도 시작했죠.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든 거리가 보였죠.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내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아내라고 해야겠죠. 몇 달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옷차림도 초라했죠. 마치 몇 년은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발견했는지 발걸음을 멈췄어요. 잠시 망설이던 아내가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내가 급히 말했어요. 잠깐만 부탁이야. 딱 1분만. 남편은 자리에 앉은 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나 김태준이랑 헤어졌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소송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걔가 날 버렸어. 위자료 내느라 힘들다고, 이제 끝났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직장도 잃었어. 소문이 퍼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 결국 그만뒀지.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남편 앞에 주저앉았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내는 개의치 않았죠.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아내는 울부짖으며 남편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늦었어. 당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나 대신 그 남자를 선택한 거.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아니야, 난 당신이 좋았어. 그냥 순간의 잘못이었어. 순간의 잘못? 2달 넘게 다른 남자랑 집 차리고 산 게 순간의 잘못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죠. 내가 그 남자한테 버림받았다고 해서 내가 동정심을 가질 것 같아? 직장 잃었다고 해서 내가 다시 받아줄 것 같아? 당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그 말이 맞더군. 남편은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마지막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남편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카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그 바람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걸으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38배 시작한 첫 결혼, 행복했던 신혼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충격, 배신의 아픔, 복수의 과정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심었던 장미는 이미 시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그것들을 뽑아내기로 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의 흔적들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장미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꽃을 심었습니다. 국화였어요. 가을에 피는 꽃이죠. 흙을 만지며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또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남편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